왕건이 공산 전투에서 뼈아픈 참패를 당하고 2년이 흐른 929년 12월. 왕건에게는 또 한 번의 큰 위기가 찾아오고 있었죠. 견훤이 바로 이곳을 공격하려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죠. 바로 지금의 경상북도 안동 지역인 고창. 이렇게 고려와 신라를 연결하는 거점이었습니다. 왕건 입장에선 이 고창까지 뺏기면 한반도 통일의 주도권 완전히 빼앗기는 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사수해야만 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3,000명의 고려군이 주둔하고 있던 고창에 견훤이 약 10,000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순식간에 포위해버린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건, 이번에야말로 라이벌 견훤의 숨통을 끊고 한반도를 차지하겠다는 각오로 약 1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드디어 고창으로 또 출격합니다. 왕건의 리벤지. 고려의 왕건과 후백제의 견훤이 또다시 승패를 겨루는 순간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예사롭지 않은 무리가 전장을 향해 몰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왕건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는 그 무리의 실체, 고창 지역 호족들이었어요. 고창 지역 호족들은 고려나 후백제 어느 편에도 서지 않고 정세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마음을 돌려서 왕건의 편에 서기로 했던 겁니다. 왕건의 어떤 정책? 친신라 정책이 정말 빛을 발하는구나. 그렇죠. 예. 박빙의 상황에서 호족들의 지지를 받으며 승기를 점점 가져오기 시작한 왕건. 자, 고창 전투의 결과는 어땠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드디어 더불어 싸우다가 저녁이 되자 견훤이 패하여 달아났으며 죽은 자가 8,000여인이었다. 결과는 고려 왕건의 대승이었습니다. 리벤지의 성공. 고창 전투의 승리 이후 신라의 30여 군현이 왕건에게 투항해 왔고 동해안 쪽에 기반을 둔 수많은 호족까지 왕건에게 기부해 옵니다. 이 후삼국 시대는 많은 호족들이 포진하고 있는 호족의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호족의 동향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고창 전투 이후 왕건 쪽으로 이제 기울어지면서 이 삼국의 주도권이 고려로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 당시 견훤의 나이가 69세. 천년 전 69세면 어휴. 벼랑 끝에 선 견훤은 무너져가는 국군을 일으키기 위해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죠. 당시 견훤에게는 아들이 10명 있었어요. 이럴 때 보통 어떤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줄까요? 장남. 상자. 자, 견훤이 어떤 아들을 후계자로 선택했는지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넷째 아들 금강은 몸이 크고 지략이 많았다. 견훤이 특별히 그를 총애하여 그에게 왕위를 전해주려고 하였다. 첫째가 아니네요. 넷째. 그런데 935년 3월 이 견훤의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신검이가 아니냐? 군무와 국정이 혼미하여 설마. 소자가 폐하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으면 아니 되게 되었사옵니다. 뭐라? 아이고야. 역적인 무리들을 응징하고자 혁명을 결행하였네.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이제 이곳을 권력 앞에서. 떠나셔야겠사옵니다. 와, 아니 왕이 왜 쫓겨나? 진짜 후백제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아버지를 저렇게 쫓아내는 아들을 지금까지는 처음 봤는데요. 견훤이 넷째 아들 금강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니까 왕위를 탐했던 견훤의 맏아들 신검이 견훤이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던 동생 금강을 무참히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견훤을 끌어내리고 본인이 왕의 자리에 오른 겁니다. 이 아들이 이 천륜을 저버리고 반란을 일으켰다. 견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억장이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아버지의 뒤통수는 좀 심한 것 같긴 합니다. 그것도 왕인데 아버지가. 그렇게 견훤은 전북 김제에 위치한 금산사라는 절에 유폐됐고요. 아이고. 30명의 군사들에게 둘러싸여 감시를 받게 됩니다. 살아있는 게 더 슬프지 않았을까요? 죽은 거랑 다름없다 생각했을 것 같아요. 본인 명예가 있는데. 자, 견훤이 절에 갇힌 지 어느덧 3개월. 맏아들 신검에 대한 그 배신감에 몸부림치던 견훤은 이대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 견훤은 자신을 감시하던 군사들에게 이 몰래 준비한 그 술을 먹입니다. 그리고 취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틈을 타 다급하게 금산사를 탈출하는데 성공하죠. 대단하시다. 그죠? 연세가 그렇게 있으면 그냥 절에서 그냥 내려놓을 법도 한데. 그죠? 견훤은 이때 아주 중대한 결정을 내리죠. 여기서 문제. 자, 금산사에서 탈출한 견훤의 다음 행보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들한테 가야죠. 네? 아들한테. 아들한테 간다. 이놈! 도훈 씨, 오다. 정답. 정답. 왕건에게 간다. 내가 키운 후백제잖아요. 근데 그 후백제를 어쨌든 빼앗겼고 신검에 대한 배신감이 더 컸을 것 같아서 왕건에게 가서 나를 받아들여줘라. 너무 인생의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이 날 받아줄까요? 지현 씨, 정답. 예. 왕건에게 가서 항복해요. 와, 왕건에게 가서 항복을 한다는 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을 부정해야 되잖아요. 내 인생을 통째로 부정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싸웠던 적장에게. 견훤 입장에서는 신라를 선택할 수도 없죠. 그동안 반신라 정책을 취했고 이미 무너져가는 신라였고, 그리고 평생을 라이벌로 지냈지만 69세 노인이 투항을 했는데 왕건이 나를 죽여? 그거는 왕건에게 욕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고려에 가는 것이 안전할 거다, 이렇게 예상했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 왕건의 포용력을 좀 믿었군요. 자, 그렇다면 과연 왕건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잘 오셨습니다. 이리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사옵니다. 고맙소 대왕. 이렇게 환영해주니 몸둘 바를 모르겠소. 이미 머무르실 거처와 필요하신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준비해 두었사옵니다. 부디 편히 쉬시옵소서. 아유, 신세를 지러 온 사람을 이렇게 맞아주다니 정말 고맙소 아우님. 아유, 형님 괜찮습니다. 와. 너무 고맙죠. 와, 진짜. 이걸 또 받아주네요. 그러네요. 평생을 바쳐 쌓아온 숙적이었던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왕건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견훤을 정성을 다해 맞이한 겁니다. 견훤은 왕건이 거처로 마련해준 궁궐에서 머물고 높은 지위와 재물, 노비까지 아낌없이 선물로 받죠. 어우 진짜. 게다가 견훤은 왕건에게 상보라는 존칭으로 불렸는데요. 상보는 아버지처럼 존경할 만한 어른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진짜요? 네. 아니 나를 죽일 뻔했던 사람이니까요. 아니 너무 허무하다. 아니 이렇게 좋은 사람이랑 평생 전쟁을 왜 한 걸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네요. 한나라의 군주였던 만큼 왕건이 최대한의 예를 갖춘 겁니다. 이렇게 한반도 통일이라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약 32년간 경쟁해온 후삼국 최대의 라이벌들이 최고의 파트너, 동지로 변신한 겁니다. 참 어제 저기 오늘의 동지가 됐네요. 아들 때문에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대로 손쉽게 왕건이 한반도의 주인이 될까요? 아직 왕건에게는 후삼국 통일을 위해 넘어야 하는 산이 있었죠. 견훤은 투항해 왔지만 견훤의 아들 신검이 후백제를 이끌고 있었고 신라도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견훤과 왕건이 손을 맞잡은 뒤 두 사람 앞에는 놀랍고도 어마어마한 상황들이 펼쳐지기 시작을 해요. 뭐지?
견훤이 투항한 해 11월 말 와우 뭐야? 왕건에게 어마어마한 행운이 찾아온 겁니다. 당시 신라의 제56대 왕 경순왕도 직접 고려의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리고 경순왕은 왕건에게 당신의 신하가 되겠습니다. 이야, 와, 왕이 직접이요. 와. 야, 왕건이 참 대단하네요. 그렇죠. 신라의 경순왕도 왕건에게 귀부한 거예요. 어떻게 이러지? 아니, 교수님, 신라는 왜 왕건에게 이렇게 항복을 했을까요? 신라의 많은 호족들이 왕건한테 귀의한 상황입니다. 신라가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 왕통을 갖고 있다라는 그 명분밖에 없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신라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머지 백성을 이끌고 왕건한테 귀의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정말. 935년 12월 천년 왕조의 명맥을 이어온 신라는 스스로 멸망의 길을 택합니다. 이렇게 신라를 흡수한 고려는 후 삼국의 3분의 2를 아우르는 땅을 정복하게 되죠. 이로써 59세에 이른 왕건은 한반도 주인의 자리에 성큼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936년 한반도 통일의 마지막 관문, 마침내 왕건은 후백제마저 무너뜨리기로 결정합니다. 이 결정을 내린 건 강력하게 후백제 공격을 주장한 이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견훤. 그 사람은 바로 후백제를 세운 장본인 견훤. 백제를 만든 내가 백제로 한반도 통일을 하려고 했는데 백제를 치라고 하는 상황이 됐다는 게 정말 이 운명의 장난 같은 일이네요. 이건 자신이 일군 나라를 스스로 무너뜨리겠다라고 한 건 다름없는 거죠. 자, 견훤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우리 혁수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시죠. 네. 늙은 신하가 전하에게 몸을 의탁하였던 까닭은 전하의 존엄한 위력을 빌려 반역한 자식을 베기를 원해서였을 뿐입니다. 불충불효한 자식과 나라를 어지럽히는 신하들을 없애주신다면 신은 비록 죽어서도 유감이 없을 것입니다. 아들 신검에 대한 견훤의 복수심과 원한이 얼마나 큰지 느껴지세요, 지금? 이 나쁜 자식. 왕건은 견훤의 뜻대로 후백제를 침공하기로 하고 병력을 출동시킵니다. 이때 왕건이 동원한 군사는 무려 약 10만 명. 와, 이기겠다는 거네요. 이를 갈고 갔네요. 끝낸다는 거죠. 여기서 그 고려 10만 대군의 가장 맨 앞 선봉장에 선 인물, 설마 노익장. 견훤? 바로 견훤입니다. 그야말로 백전노장, 당시 70살이었던 견훤 또한 고려군 기병 1만 명을 이끌게 되죠. 그렇게 왕건과 견훤이 이끄는 고려군대, 견훤의 아들 신검이 이끄는 후백제군은 지금의 경상북도 구미에 위치한 일리천이라는 강을 사이에 두고 진을 치죠. 그리고 선봉에 선 아버지 견훤과 아들 신검, 두 부자가 서로를 향해 칼끝을 겨누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아, 너무 슬프다. 그런데 이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아주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뭐지? 신검도 항복하는 건가? 후백제 장군들이 갑자기 툭툭 입고 있던 갑옷을 벗어버리고 들고 있던 창까지 냅다 던져버리는 겁니다. 싸우기도 전에 항복을 하는 거예요. 이야, 견훤을 보고. 마주본 고려의 군사들 사이에서 그 옛 군주 견훤을 본 거예요. 비록 적진에 서 있지만 후백제 장군들은 자신들이 모시던 주군이자
후백제를 건국한 왕에게 차마 칼을 겨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견훤의 말 앞으로 와서 항복을 선언했던 거예요. 그럼 교수님, 견훤은 이런 상황까지 다 예측을 했을까요? 네, 아마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 전장에 참여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견훤은 고려로 가서 보니까 왕건이 어떤 인물인지 또 고려의 군사력 어떤 인물인지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세운 후백제가 큰 희생 없이 패배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아마 그 전장에서 후백제 장군들이 항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장에 참여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걸 다 생각하고 한 거군요. 제 장군이에요, 멋진 장군. 고려와 후백제의 운명을 건 최후의 승부는 결국 신검이 투항하면서 왕건과 견훤이 이끈 고려군의 일방적 승리로 끝이 납니다. 936년 왕건은 마침내 그토록 꿈에 그리던 한반도 통일이라는 대업을 완수하죠. 한반도 주인의 자리를 두고 펼쳐진 왕좌의 게임, 그 최종 승자는 왕건이었습니다. 왕건과 견훤은 한반도 통일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갔지만 서로 다른 방식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왕건과 견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리더의 위치가 됐을 때 어떤 모습을 지향하면 좋을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